解决台湾问题是中国人自己的事，不容他人智慧。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를 통해 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 관련 발언에 대해서 러시아가 발끈하고 나선 데 이어서 이번에는 중국 정부와도 외교적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 부분 좀 짚어보겠습니다. 최단비 변호사, 지금 우리가 중국 외교부의 발언 들어봤는데 중국 외교부 왜 이렇게 발끈하게 된 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19일이었습니다. 19일에 이제 윤 대통령이 인터뷰를 했는데 네.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중국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남북한 간의 문제처럼 영내를 넘어서는 전 세계적인 문제로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힘에 의한 협상 변경에 대해서 절대 반대한다 이렇게 강하게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 다음 날이죠. 다음 날 20일 바로 외교부, 중국 외교부에서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 표현을 썼냐면 부용지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부용지회라고 하는 것은 청나라 이 작가인 포송영이 소설에서 상대방의 간섭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인데 중국 내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상대방에 대해서 강하게 발언을 할 때 쓰는 단어라고 하는데요. 아하. 이것을 우리나라의 정상에게 쓴 거죠. 네. 이러면서 지금 결국은 중국의 대변인이 굉장히 강하게 발언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박성민 전 최고위원 보시기에는 남북관계 빗대서 중국과 대만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했어요. 왜 이 발언을 했을까? 여기에 담긴 의미는 뭘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어느 정도 미국 측의 관심 사안에 좀 주파수를 맞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대만 관계, 그러니까 대만 문제는 네. 중국에게 있어서 사실 영린과도 같은 문제이죠. 중국은 이 대만 문제를요, 전 세계적인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교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 안에서 그 국가 안의 문제로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내 문제인 거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요, 남북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전 세계가 관섭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주변 국가의 개입 문제, 개입 여지를 남겼다는 점에서도 외교적 문제가 될 수 있고 이 대만 문제 자체가 중국에게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없는 고민을 바탕으로 잘못된 발언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쇄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민지숙 기자, 중국 외교부 당국의 발언. 타국 정상에게는 잘 쓰지 않는 말참견이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오늘 제가 조금 전에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중국 외교부장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윤 대통령의 발언 괴담으로 지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만 문제로 불장난하다가는 불에 탈 것이다. 발언을 제가 전하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도 발언을 했습니다. 어쨌든 발언의 수위가 상당히 높아요. 국내에서도 보면 이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 외교부 곧바로 주한 대사를 초치해서 강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네. 이 중국의 국격을 의심하게 하는 발언이었다. 심각한 외교적 결례다. 이렇게 강하게 비난했는데요. 국민의힘도 몸집만 크다고 해서 대국이 아니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중국이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할 수 없다고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에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한 국가의 대통령을 향해 말참견으로 표현한 것은 금도를 넘어선 발언이며 매우 무례한 행태입니다. 중국은 큰 산이고 우리는 작은 봉우리라며 저자세 외교를 보인 문재인 정부를 겪으며 중국은 정말로 자신들은 큰 산이고 우리 한국은 작은 봉우리 정도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몸집만 크다고 대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방금 들으신 이철규 의원 발언, 조금 전에 나온 중국에 타 죽는다 이런 협박까지 나오고 있다. 아하. 이 발언에 대해서도 곧바로 SNS 반박 글을 올렸는데요. 덩치만 크다고 어른이 될 수 없듯이 경제력과 군사력만 크다고 지도국이 되는 건 아니다. 저격하는 글을 또다시 올렸습니다. 승재현 의원, 조금 전에 박성민 전 최고위원이 미국 측을 생각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냐? 다음 주에 한미 정상회담 예정이 돼 있죠. 아무래도 이것 때문에 미국 측 상당히 신경 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또 다른 데서도 많이 나오긴 해요. 제가 그냥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려보면 만약에 외교부 장관이면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겠습니까? 외교부 장관은 북한을 한 나라로 쳐다볼 거예요. 네. 그다음에 통일부 장관은 북한을 우리나라와 같이 함께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으로 바라볼 것이고 국방부는 북한은 주적이어야 돼요. 그게 국방부의 존재의잖아요. 네. 이 모든 어떤 행정부를 아우르는 게 대통령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대통령은
그 모든 것 가운데 균형을 잡아야 되는 네. 사람이 대통령이고, 대통령의 가장 큰 워딩은 뭔가 하면 대만의 문제는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의,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갈등은 최소화시켜야 한다라는 의미고, 네. 지금 장관이 이런 말 했잖아요. 외교부 장관이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나는 인정하고 있다. 그렇죠. 그럼 외교부 장관은 국가 대 국가로 봐야 되니까 대만을 중국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의 중국이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의 시선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이고, 대통령은 대통령 입장에 따라서 아니 국제사회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저는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70주년 미국 방미를 하면 그 방미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낼 성과가 있잖아요. 네. 갔다 와서 그냥 정상회담에서 웃고 사진 찍는 게 다가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에 필요한 반도체라든가 그다음 전기자동차에 대한 기본적인 인플레이션법 이런 것들 해결하고 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가기 전부터 갈등을 빡 만들면 그것 또한 국민의 대한민국의 국익에 저는 반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 모든 정점에서 하나하나의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대통령의 워딩을 하나의 외교부 시각, 하나의 중국의 시각, 하나의 북한의 시각, 다른 어떤 그 편협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도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다민 변호사. 어제는 우크라이나 관련한 발언으로 해서 국내에 기사들이 막 여러 가지 쏟아졌어요. 실질적으로 미국 측에서는 혹시 반응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미국 측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한국과 조약 동맹을 맺고 있으며 그 약속을 매우 진지하게 여긴다라는 점에 대해서 상기시키고 싶다 이러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한국이 이미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미국도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이 우리 윤 대통령께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민 기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나온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들이 다. 야당에서는 이걸 다 뭉뜨는 것을 상당히 좀 반발하고 있죠. 맞습니다. 민주당 오늘 오전에 최고위 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 발언 아무 말 투척해서 외교 폭탄이 되고 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어제는 중국 외교부도 윤 대통령의 대만 해협 언급을 문제 삼아 말 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대통령의 아무 말 투척이 긁어부스럼 정도가 아니라 국격을 떨어뜨리며 국익은 훼손시키고 국민을 불안케 하는 자해적 외교 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무개념, 무책임 발언이 더 심각한 안보 자충수가 되지 않도록 당장 바로잡아야 합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 SNS에 짧은 글을 올려서 윤 정부를 비판했는데요. 윤 정부 1년 만에 대한민국이 주변 4강의 동네 북이 되었다. 중국과 러시아를 적으로 돌리고 일본에는 굴욕, 미국엔 패신당해서 어쩌려고 이러는지 걱정된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오후 2시 조금 전에 긴급 기자회견도 또 열었는데요. 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관련 발언 관련해서 공개적으로 윤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한중 관계는 이미 악화일로입니다. 최대 흑자국이었던 중국이 최대 적자국으로 전환됐습니다. 그 반면에 북중 간의 협력은 더욱 확대되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만 문제를 직설적으로 정면으로 거론하는 것은 양국 관계 악화에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자칫 사드 사태와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피해를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입을 수도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국익을 위해서 필수적인 중국, 러시아와의 우호 관계를 훼손하면 안 됩니다. 박수민 최고위원, 지금 민주당의 비판 내용 봤는데 오늘 또 하나가 있었어요. 일본의 여야 국회의원 90명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했고요. 기시다 총리는 공문을 또 보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가 이런 입장을 냈어요.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앞서 러시아나 중국 측의 외교부의 입장, 수위를 봤잖아요. 그 수위하고 비교해서 우리나라 외교부의 수위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상당히 수위가 약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약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요.
한일 관계에 이른바 개선이 있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을 또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박진 외교부 장관이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물의 반컵을 우리가 채웠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서 성의 있는 호응의 조치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표출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한일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우리 국민들은 상당히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죠. 공식적인 사과 없었고요. 그 뒤에 이어졌던 것은 왜곡된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일본 정부의 행태, 그리고 지금 더 나아가서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까지 이어지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했던 우리 정부의 노력은 물거품이 됐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일본의 태도를 본다면 과거사에 대한 전혀 반성이 없는 모습이고 한일 관계의 개선을 꾀고자 많은 것을 내어주었다는 비판을 받았음에도 실리적으로 취한 것은 없는 굴욕 외교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어쨌든 다음 주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 이런 부분들 과연 한미 정상 간 논의 테이블에 올라올지, 올라온다면 어떤 논의들이 이어질지 저희도 좀 유심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돈봉투 의혹 오늘도 얘기를 이어갑니다.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이죠. 강래구 씨에 대한 구속 여부 오늘 결정되는데 이 부분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민지숙 기자, 이거 결정 언제 돼요? 네,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에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강래구 씨 영장심사 받기 위해서 법원 앞에 나와서 의미심장한 발언을 하나 했어요. 의미심장한 발언이요? 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한 내용인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송영길 전 대표도 돈봉투 전달하신 거 알고 있었을까요? 누구 지시 받아서 마련하신 거예요? 녹취록 공개되는데 할 말 없으실까요? 녹취록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언젠가는 말할 날이 있겠죠. 오늘은 성실히 받겠습니다. 네, 검찰은 그제 강 씨를 두 번째 불러서 조사를 한 다음에 네. 그날 저녁에 전격 영장을 청구했거든요. 그러면서 뭐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서 급하게 영장을 청구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영장 심사를 받고 나온 이 강 씨에게 취재진이 뭐 심사 과정에서 뭔가 증거인멸했던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 질문에 대해서 그거는 아닌 것 같다. 본인이 선을 긋는 이런 답변을 하고 떠났습니다. 박성민 전 최고위원, 바로 이 지점이에요. 강래구 씨가 언젠가는 말할 날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언젠가는 말할 날, 뭘 말할까? 이거 갖는 의미가 뭘까요? 글쎄요, 어떤 것을 언젠가 어떻게 이야기하겠다는 것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 뉘앙스, 말의 그 태도에서 읽히는 것은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풀이해 볼 수 있는. 할 말 하안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할 말 하안으로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상당히 저 말만 놓고 본다면 본인이 일정 부분 억울한 게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중의 시선과 국민의 시선은 상당히 따가운 상황이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본인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마땅히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최단비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지금 검찰 수사에 상당히 협조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강래구 씨가 들어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혹시 여러 상황들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상황들 봤을 때 강래구 씨도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강래구 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정근 사무부총장이랑 달리 부인을 하고 있었다. 부인하는 취지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일부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서 돈을 받았다라는 것은 인정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녹취록이 이미 5,000개 정도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녹취록에서 이미 부인의 목소리가 다 담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부인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은 앞으로의 검찰 수사에서는 좀 더 협조하는 태도로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자, 승재현 의원, 어쨌든 강래구 씨라는 이름 계속해서 지금 며칠 동안 몇 주인가요? 계속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려요. 그러면서 강래구 씨의 과거 일까지 계속 또 언급이 되더라고요. 지금 강래구 씨 우리가 소개를 할 때 어떻게 소개를 하는가 하면 저기 지금 저 그래프에도 나오지만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으로 취임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한국수자원공사의 상임감사라면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모 신문에 저 낙하산이라고 한번 나왔는데 그게 제가 여성인권진흥원의 제 비상임 이사거든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그 이력을 보면
저 여기에 정말 천착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그냥 낙하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 지금 강내구씨 보면 그 전에 그 스토리를 보면 오로지 정치인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수자원공사와 전혀 관계없는 처음에 정동영 위원의 어떤 그 캠프에서 일을 했고 네. 그다음에 박영선 의원 캠프에서 일을 했고 그리고 이제 송영길 이제 전당대회 당시 캠프를 하자마자 이제 저 수자원공사에 감사로 가다 보니까 그것도 비상임도 아니고 상임으로 가다 보니까 너무 말이 좀 많이 나고 결국 민주당의 한 의원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좀 열심히 도왔으니까 송영길 의원을 강내구 씨를 추천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좀 저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혹시 이정근 씨가 강내구 씨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내용도 있어요. 저 사람 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냐의 뉘앙스로 물으니까 뭐 일을 잘한다 이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본다면 저는 수자원공사 감사 제가 만약에 본다면 저는 언론에 낙하산이라고 적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력 때문에 지금 강내구 씨가 이런 과거 일까지 계속해서 또 네. 나온다는 얘기군요. 네. 자, 어제 이 시간에 저희가 이른바 스폰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 스폰서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녹취 다시 한번 좀 들어볼까요? 필요하면은 누구한테 요구를 해? 저기한테? 니한테? 아니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잖아요. 뭐 다른 스폰이 있어요? 그냥 월요일날 오면 밥값이 없다. 현찰로 좀 마련해줘라. 얘기해 놓으십시오. 얼마? 그러면은 1,000만 원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러면 얘는 100만 원을 생각하고 있다. 1,000만 원을 두드려 맞기 때문에 500을 갖고 옵니다. 아시겠죠? 진짜 완전 엑기스 전수해주네요. 민 기자, 자, 이 일명 스폰서라고 불리는 김 씨, 검찰 수사는 진행이 되나요? 되고 있는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아하. 상황입니다. 이 사업가 김 씨는 옛날에 학생 운동을 했고 뭐 송영길 전 대표와 친분이 있는 건 맞다. 하지만 실제로 돈을 건넨 적은 없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이 달라고 했을 때도 자신이 거절을 했다. 녹취록에 다 나와 있을 것이라며 관련 의혹 사실 무근이다라고 부인을 했는데요. 이 스폰의 대가로 딸이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에서 근무를 했다라는 의혹도 전면 반박을 했습니다. 이 딸은 오래전부터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근무를 해왔고 원내대표실 경력도 있는 경력자다. 또 김 씨의 딸 역시도 2,000명이 일하는 대선 캠프 봉사에 누가 돈을 주고 참여를 하느냐 정말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최남희 변호사, 지금 민지숙 기자 설명 중에 나온 이 스폰이라고 불리는 김 씨, 녹취록 언급하면서 거기에 내가 거절한 부분도 나올 거다 그러면서 혐의를 부인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들었던 녹취를 들어보면 돈을 이렇게 요구하는 게 이게 처음은 아닌 것처럼 들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정근 사무부총장 같은 경우에는 저 녹취록 같은 경우는 녹취록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녹취록 같은 경우에는 대화를 하면서 이 대화의 앞뒤 내용들을 서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인데 이정근 부총장 같은 경우에 저 앞뒤 내용을 다 검찰에서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본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당 사업자 같은 경우에 나는 거절한 내용도 담겨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정근 부총장이 지금 검찰에서 예를 들면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앞뒤에 이러한 내용들이 있고 이러한 사업가와 이러한 돈을 주고받은 적이 정황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녹취록이 맞다라고 한다면 그 녹취록을 들었을 때 검찰도 이해를 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진술이 더욱더 신빙성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본인은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뇌물 같은 경우에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은 진술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는 사람의 진술을 더욱더 신빙성을 두겠다 이렇게 보통은 보고 있어서 네. 향후의 수사는 그렇게 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돈을 조달한 걸로 알려진, 돈을 조달한 걸로 의심되는 사람, 김 씨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녹취를 한번 들어보시죠. 내가 그 얘기도 했어. 성만이 형이 좀 연결해줘서 그거 좀 나눠줬다. 그렇게 얘기는 했어, 내가. 누구한테? 영길이 형한테. 내가 조금 그 성만이 형이 준비해준 걸 가지고 인사를 했습니다. 내가 그때 잘했네, 잘했어 막 그러더라고. 박세민 전 최고위원, 성만이 형이라고 하는데 성만이 형, 정황상 보면 이성만 의원을 지칭하는 거겠죠? 그렇죠. 사실은 이게 녹취록에서 보면 이름이 정확하게 거명되는 상황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녹취록은 단 한 건만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언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실제로 지금 우리가 방금 들은 것뿐만 아니라 이정근 전 부총장이 이 성만 의원과 통화하는 그 녹음 파일에는 돈 내가 내일 주면 안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전 부총장의 음성이 들려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성만 의원에게 이정근 부총장이 더불어서 뭐 돈을 전달하느라 고생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녹취록까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여러 가지 의혹이 상당히 합리적인 의심이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승지연 의원. 네네. 송영길 전 대표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내일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관심이 내일 송영길 전 대표가 무슨 얘기를 할까 관심이 쏠리는데,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송영길 전 대표에게 기자회견을 하지 안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해요. 어떨까요? 안 할까요? 그래도 할까요? 저도 사실 지금 정치 현안에 사실 저는 소외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국민으로 송영길 대표가 무슨 이야기를, 전 대표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 저도 굉장히 궁금한 입장이고, 사실 이게 민주당이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의 문제인 거잖아요. 적어도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뭔가 바르고 올곧고 서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민생을 챙기겠다는 그 정당이 지금 그거와 정반대되는 돈잔치를 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중심에 송영길 대표가 존재했고, 대표가 단순히 그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이 정황이 아니라 관여했다는 정황도 보이기 때문에 저는 송영길 대표가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갖고 있는 프랑스에서 저 기자회견을 하면 어떻게 말할지 서로 간에 조율이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조율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리에종이라는 어떤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송영길 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알아야 민주당에 있는 이재명 대표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바라본다면 저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송영길 대표가 거기서 혼자 기자회견을 하지 말고 들어와서 우리나라 안에서 그 당을 위해서 민주당이라는 그 당의 아이덴티티를 위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책임질 부분은 정확히 책임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당대표가 정확하게 메시지를 주는 게 저는 민주당 안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민주당의 책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송영길 대표가 프랑스에서 이야기하고 무슨 이야기를 할지는 모르니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안에서도 정정긍긍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저는 송영길 대표는 그게 프랑스가 됐건 그게 대한민국에 됐건 반드시 이 일에 대한 정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채구 의원, 제가 궁금한 거는 이 부분이에요. 조금 전에 승 의원이 전전긍긍이라는 표현도 썼지만 기자회견을 취소해주면 안 되겠냐고 요청했다는 건 뭔가를 우려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뭘 우려하는 거예요? 정확한 내용이 어떨지를 모르니까 우려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기자회견에서 송영길 대표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 이 부분을 당과 사전 조율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가 만약에 일방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건 역시도 당에 상당한 부담이 되겠죠. 여론은 이미 돌아섰으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발언을 한다면 이 사건이 당대표 경선 캠프 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당 구성원에서도 같은 캠프에 소속되지 않았던 사람들은 진실을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도대체 어떤 말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당과도 대화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이 기자회견을 전전긍긍하면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얼핏 드는 생각이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의 수사를 촉구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송영길 전 대표가 인정을 하면 하는 대로, 부인을 하면 하는 대로 민주당은 그냥 수사를 맡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송영길 대표의 입장을 보시면요.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다, 개인의 일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부분이 나타나기보다는 오히려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이 될 가능성이 높고, 또는 전당대회 때 있었던 본인만 아는 속사정을 이야기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인데, 이것 자체가 당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당 입장에서는 위험 리스크가 상당히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민주당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맡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이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입을 뗐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민주당 일각에서는 정치 탄압이다, 기획수사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당 차원에서 이재명 당대표께서 공식 사과를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왜곡된 선동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께서 공감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검찰이든 누구든 그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그렇게 돈 봉투 뿌리는 대화를 하라고 억지로 시키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런 녹음하라고 억지로 시키지도 않았죠. 그리고 탄압, 정치 탄압 얘기하셨던데요. 의원 매수하는 걸, 수사하는 걸 가지고 정치 탄압이라고 한다면
승부조작 수사하면은 뭐 그 스포츠 탄압되는 건가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민주당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강한 불만이 있는 것처럼 그런 인터뷰를 한 것 같습니다. 최단일 변호사,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당 지도부가, 민주당 지도부가 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어물쩍 넘어가려냐, 가만히 왜 조용히 있느냐,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느냐, 이런 불만이 당내에서도 나오고 권리당원들도 나오고 여러 비판들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는 건 어떤 이유라고 보세요? 일단 이 민주당 내에서는 조치를 해도 안 해도 어떠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이제까지는 입을 다물고 있었으면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이렇게 갑자기 강하게 나오느냐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지 않으면 또 방탄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강하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송영길 대표는 손을 긋고 있죠. 이것은 개인적인 일탈이고 나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서 예를 들면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안 하거나 강하게 얘기하거나 둘 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강하게 얘기하던 안 하던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하지만 얘기를 예를 들면 당내에서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소개를 하자. 근데 당내에서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의 입장을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인데 검찰도 지금 믿을 수 없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가장 이목이 끌리는 건 바로 내일 예정된 송영길 전 대표의 기자회견이겠죠. 어떠한 얘기를 할지 상당히 자뭇 궁금해집니다. 국민의힘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승재현 의원. 우리가 네네. 영상 봤어요. 7년 만에 당대표실 이사한다고 하는데 네네. 오늘 이사했나 봐요? 사실 228호는 국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상징적인 호실이에요. 그래요? 228호, 제가 기억하기로는 228호가 그 보수의 정통성이 있는 당대표들이 다 그 자리에서 당대표를 역임했던 장소예요. 지금 나오겠지만 네. 유해창 전 총리, 박근혜 전 대통령, 강재섭, 황우여, 김무성 대표들이 다 했는데 이게 기억나시나요? 이게 친명계하고 그러니까 이명박 계열, 친박근혜 계열이 이렇게 나뉘면서 흔히 말해서 바른정당으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렇죠. 비박계 의원들이. 그래서 228호가 바른정당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228호를 지금까지 쓰지 못했는데 그 228호를 이제 바른정당이 약간 해체 수준으로 가다 보니까 228호를 가지고 오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대표 입장에서는 저 이제 이사 갑니다. 어디로 이사 가느냐? 정통의 보수가 존재했던 228호 저 김기현이 갑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듯하게 보입니다. 최단일 변호사, 그러면 왜 갑자기 이사를 하는 거예요, 이거? 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여당이 지지율이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법 리스크가 저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그러한 반사 효과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다가 내부 분열까지 있어요. 예를 들면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지금 김기현 대표가 제대로 대표를 이끌지 못하기 때문에 당이 이렇게 지지율이 안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내부에서는 여당은 어떠한 새로운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 진영이 분열이 되기 전에 업무 공간, 말씀하신 것처럼 의미가 있는 그러한 공간에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사를 가겠다. 아하. 그리고 원래는 사전 회의를 해야 되는데 사전 회의를 하기엔 좀 그전에는 좁았기 때문에 사전 회의를 하기도 괜찮은 공간으로 이사를 가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겠다. 이러한 이사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년 만에 이사를 하는 국민의힘 당대표실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로 저희가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이사를 하는 거다. 아니다. 기자들의 추가 질문 안 받으려고 이사하는 거다. 여러 가지 두 가지 좀 추측이 나오는데 박성민 전 최고위원은 이 위치 훤히 잘 아시잖아요. 요 관점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김기현 대표가 최근에 이제 백브리핑이라고 하죠. 기자들하고 이제 공식 기자회견 말고 나와서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불쾌감을 몇 번 드러낸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자들 질문 백브리핑 안 받으려고 이렇게 이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 대표 이 취재진하고 언론하고 소통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나오긴 하거든요. 이렇게 좀 불리한 게 많을 때 언론과의 소통의 접점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게 사실은 잘못된 방법이거든요. 근데 항상 그런 좀 궁색한 길을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집무실 이전, 그러니까 이 당대표실의 이전이 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게 취재진들의 질문을 안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 통로가 따로 있어서 이렇게 회의만 마치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자들이 정식으로 대변인과 뭔가 브리핑을 주고받거나 아니면 기자간담회를 대표와 갖지 않는 이상 대표에게 직접 따라붙어서 질문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상당히 축소가 되는 거고 그 공간 자체가 닫혀지게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보수의 정통성, 뭐 역사성 이런 것도 이야기하면서도 동시에 저런 따가운 눈초리가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이 구조상 기자들의 질문을 피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라는 이 부분도 설득력을 얻는 게 최근에 국민의힘 여러 최고위원들의 설화 때문에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좀 세부대에 좀 담아보면 분위기가 좀 쇄신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 부분도 좀 설득력을 얻는데, 자, 최고위원들의 최근 잇따른 설화 그중에서도요. 김재원 최고위원 4.3 이 기념식 격에 대해서 얘기했다가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았죠. 그래서 그런가요? 어제 제주도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 영상으로 좀 보겠습니다. 제주 4.3 유족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또 그 상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저의 잘못으로 상처 입으신 많은 제주 도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자, 고개를 숙여 사과하는 김재원 최고위원의 모습 보셨습니다. 승재원 의원, 고개를 숙여 사과했는데 어떻게 좀 잘 통했을까요? 뭐 사실 이게 현재 일어나는 역사라면 그 역사는 변동할 수 있어요. 그 평가도 바뀌어질 수가 있고. 물론 현대사 중에 4.3이 있기 때문에 바라보는 시간은 달라질 수 있지만 적어도 4.3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저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어느 정도 컨센서스 합의가 이루어졌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4.3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던 과거의 자기의 생각이 나왔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내 순간적으로 현대 역사를 잘못 해석해서 저런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라 과거부터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야기했을 수 있다라고 바라보는 게 그 4.3 유독 단체들의 생각인 거예요. 저게 어떻게 진정한 사과겠냐. 이게 움직이는 동태하는 역사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말에 대해서 그 말을 평가하는 내용이라면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4.3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역사적 사실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 사실에 대해서 이미 평가되는 걸 아니라고 격을 낮추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유족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설득력이 없다. 저는 유족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재원 최고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그 유족의 아픔을 계속 보담는 거예요. 절대로 사과는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사과가 행동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최고가 김재원 최고가 어떤 형태로 그 4.3의 유족들의 마음을 조금 더 어루만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진정성이 있을 때 유족의 마음은 돌아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족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우리 승재현 위원의 말처럼 글쎄요, 유족들 어떤 얘기를 좀 했을까요? 좀 들어보겠습니다. 유족 여러분들도 다 의심했습니다. 오는 목적이 뭔가? 당내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몰리니까 와서 쇼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게 진정성이 있는 사과라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잠깐 내리는 비 한번 피하고 하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신 거라면 저희들 유족분들이나 우리 4.3 관련 단체들은 이 자리에 앉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 최장희 변호사. 어제 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했는데 김재원 최고위원 빠졌고 최근에 또 설화로 논란이 된 태영호 최고위원도 빠졌고 뭐 최고위원도 많이 빠졌다고 해요. 그러면서 보면 당 내에서는 최고위원들 뭐 자진 사퇴 얘기도 뭐 나오기도 하고. 자, 어쨌든 다음 주 월요일이면 국민의힘 징계위가
윤리위원회 그렇죠. 발음은 윤리위가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가장 관심이 제일 쏠리는 게 이 최고위원들 징계 문제거든요. 어떻게 좀 정말? 안 그래도 지금 윤리위원회에서의 1호 지금 징계가 지금 김재원 최고가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상 많이 나오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최고위원들 중에서 5명 중에 지금 2명이 지금 참석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오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태영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되는 실언 논란으로 인해서 지금 원내대표와 면담을 하고 참석을 못하고 있다. 근데 언제까지 참석을 못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렇게 최고위원들 내에서 잇따른 설화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도 지금 윤리위원회에 대해서는 김기현 당대표께서 얘기를 하신 게 모든 권한을 주겠다. 그럼 제대로 된 균형 있는 윤리위원회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첫 번째는 김재원 최고에 대한 윤리위원회가 회부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성민 전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징계가 만약에 열려서 징계가 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총선하고 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 수위가 결정되더라도 이거 가지고 또 논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그러니까 지금 당 안에서는요. 징계를 제대로 못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에서 지금 당대표실 이사에 힘을 쏟을 때가 아니라 이 태영호 최고위원과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공식적이고 아주 무거운 징계가 이뤄져야만이 국민의힘도 국민들께 이 정당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 4.3 관련해서요. 김재원 최고도 굉장히 심각한 발언을 했죠. 뭐 격을 운운하면서 그렇죠. 4.3 유가족들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는데요. 태영호 최고위원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김일성에 의해서 뭐 조작된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고 태영호 최고위원은 한술 더 떠서 최근에는 김구 선생에 대해서 그렇죠. 김구 선생이 김일성에 이용당했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아직도 현직 최고위원이라는 게 저는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자, 다음 주에 구성될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과연 구성이 돼서 어떤 결정을 할지 이 부분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좀 끌 것 같습니다. 지금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뉴스 플레이리스트. 오늘 제목은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입니다. 오늘은 한 여성의 기억에서 까맣게 지워진 7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해 5월 22일 새벽 5시 부산 서면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여성, 뒤로 따라 들어온 운동복 차림의 한 남성. 돌연 이 여성의 머리를 발로 강하게 가격합니다. 충격으로 쓰러진 여성의 머리를 여러 차례 발로 차 의식을 잃은 여성을 그대로 들쳐업고 CCTV가 찍히지 않는 사각지대로 사라져버리는데요. 7분이란 시간이 흐른 뒤 홀로 이 남성 오피스텔을 빠져나갑니다. 입주민들에게 뒤늦게 발견된 이 여성은 머리뼈가 골절될 정도의 큰 부상을 입어 이날의 기억을 모두 잃어버렸고 뇌 손상으로 오른쪽 다리가 마비되어 수개월 동안 재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어디를 돌아다닐 때도 그냥 조금 뒤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경계가 되고 계속 뒤돌아보고 이런 거는 계속 똑같고 잠도 아직은 약을 안 먹으면 2시간밖에 못 자니까 아직 뭐 조금 신체적으로는 좀 많이 회복은 됐는데 아직 정신적으로는 아직 조금 불안한 상태인 것 같아요. 네, 사흘 뒤 한 모텔에서 체포된 이 남성, 전과 18범에 경호업체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다고 하는데요. 피해 여성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 그래서 우발적으로 폭행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1심에서 검찰은 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8년을 감형했는데요. 일단 정말 너무 허탈했어요. 왜냐하면 1심 같은 경우에 계속 제가 재판을 갔었는데 다른 재판을 가면서도 이제 다른 피고인들을 봤지만 이렇게 약간 좀 의자에 기대서 그냥 언제 끝나지 약간 이런 식으로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도대체 어느 면에서 반성을 하고 있는 걸까? 네, 이 남성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는데 그제 열린 2심 재판에서 새로운 증언이 더해졌습니다. 이 사고 당시 충격으로 기억을 잃었던 이 피해자를 최초로 발견했던 주변 사람들의 진술인데요.
피가 많이 묻어 있었지만 피해 여성의 바지가 벗겨져 있었고 속옷이 보이지 않았다. 성범죄 정황에 대한 언급들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가 성범죄인지 아닌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1년 전 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의 DNA 검사를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제 바지 같은 경우가 쉽게 벗길 수 있는 바지가 아니에요. 누가 이제 풀지 않는 이상은 절대 그냥 자연스럽게 벗겨지는 바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지퍼 같은 경우에도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이제 열려 있었다. 가해자의 말로는 이제 뭔가 나는 아예 버클이나 이런 지퍼는 아예 건들지도 않았다. 너무 정확하게 얘기해서 그쪽에서 지문이나 DNA가 감식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조금 방향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네, 알고 보니 이 남성 경찰에 붙잡히기 전에요. 자신의 전 여자친구 핸드폰으로 서면 오피스텔, 서면 강간, 강간 살인과 같은 단어들을 인터넷에 검색해봤다고 합니다. 주변인들도 해당 남성 당일 술에 취해서 사고 한번 쳐야겠다 이런 발언을 했던 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CCTV에는 이 가해 남성이 피해 여성의 뒤를 10여 분간 집요하게 뒤따르고 있는 모습도 담겨 있었는데요. 이 살인죄의 경우 범행 동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묻지마 폭행이 아닌 성범죄가 목적이었다면 형은 더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이 남성 정말 반성하고 있는 게 맞을까요? 항소 이유서에는 잘못은 했지만 살인 미수까지 된 이유를 모르겠다며 형이 적게 선고된 다른 사건 판결문 160개를 첨부했습니다. 출소하면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겠다는 말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그냥 한 사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뭐 이게 제 사건이라는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그냥 빨리 이거를 해결해 나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뭔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보복을 하겠다. 나가면 배로 때려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이게 진짜 내 생명이 달린 일이구나. 그냥 이게 내 진짜 사건이구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거구나. 그때부터 이제 현실감이 들고 조금 무섭더라고요. 네, 현재 여성은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아마 지금 한 53,000명 넘었을 53,000명 정도. 조금 안전한 사회에서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더 많이 참여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최다민 변호사님, 피해자가 가장 원하는 게 공소장 변경입니다. 이 검찰은 살인미수죄만 적용을 했는데 바뀔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되어서 목격자들 같은 경우에 지금 성범죄와 관련된 정황이 있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어서 그러면 이 살인미수와 같은 경우에는 동기가 중요한데요. 사실은 살인미수뿐만이 아니라 살인미수가 가장 높습니다. 살인죄이기 때문에. 근데 이 성범죄와 관련된 것들도 같이 가면은 경합범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라 지금 동기가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서 지금 보신다고 한다면은 지금 의사들도 성폭행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견을 내고 있다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아마 살인 미수만 적용되어서 피해자는 안타까울 수 있을지 몰라도 살인 미수가 가장 높은 형이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서 성범죄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 제가 이 사건을 조금 부산지검 관계자하고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지금 피해자의 그 옷에 전신적 DNA 검사를 요청했는 건 검찰이 요청을 했는 겁니다. 검찰이 피해자의 몸에 사실은 그때 밴드 부분에 이렇게 면봉으로 탁 닦아서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제대로 한번 검사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게 살인죄는 250조예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그런데 이게 성폭행의 의도가 있으면 죄명이 바뀌잖아요. 강간살인이에요. 강간살인은 피해자가 사망 지금 안 했지만 미수지만 그 죄명은 사형 무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수로 가더라도 죄명이 바뀌면 형량이 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를 검토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 성폭행의 혐의가 있으면 강간살인, 미수, 주의적 청구, 일반 살인, 미수, 예비적 청구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 청구로 좀 가는 게 이게 피해자의 입장을 좀 존중하는 거고 사건의 진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부산지검이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해의 문제로 사실심 중에 항소심은 공소장 바꿀 수 있으니까 반드시 혹시나 DNA에서 여러 가지 정황이 나오면 반드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해의 문제로 공소장 변경하는 게 맞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유튜브 댓글창에 가해자가 유단자면 감형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도 올라왔고 무서워서 어디 거리 다닐 수 있겠냐 이런 이야기도 올라왔습니다. 제가 준비한 코너 여기까지입니다.
8세 딸 아빠 숨지지 몰라. 어제 갑자기 개그맨이자 방송인이죠. 서세원 씨의 사망 소식이 들려와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깜짝 놀랐던 일이 있습니다. 민희숙 기자, 서세원 씨 사망 소식이 이거는 어떻게 좀 알려지게 됐을까요? 네, 어제 저희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소식이 일단 전해졌습니다. 이 개그맨 출신 사업가 서세원 씨 향년 67세 나이로 별세했다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수액주사 링겔을 맞던 중에 쇼크가 와서 사망했다는 소식에 충격이 더해졌습니다. 현재 이 서세원 씨 빈소는 이 푸놈펜의 한 사원에 마련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현재 조문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장소가 지금 한국이 아니라 캄보디아입니다. 서세원 씨 이곳에서 목회 활동,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장례는 현지에서 치를지 국내에서 치를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기사들을 쭉 보니까 뭐 천막을 치고 장례를 친다 이런 기사도 있던데 이거는 뭐예요? 맞습니다. 이게 한국이 아니라 캄보디아 현지 소식이다 보니까 조금 잘못된 정보들이 전해졌는데요. 한때 이 병원 연락도 두절이 됐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 서세원 씨가 원래 지내던 마을에서 이 천막을 치고 장례를 치른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졌는데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서세원 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박현옥 아시아인연합 부회장 이야기인데요. 직접 빈소가 차려진 사진을 공개하면서 서세원 씨의 사촌 조카가 오늘 도착을 한다. 정식적으로 빈소를 마련을 해서 장례 절차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박성민 전 최고위원, 일전에 이제 방송인 서정희 씨하고 이제 이혼하면서 상당히 좀 떠들썩했는데 저희 키워드도 보니까 이제 8세, 8살짜리 이제 딸이 언급돼 있어요. 이후에 새로운 가정을 또 꾸렸죠, 이 서세원 씨가. 그렇죠. 서정희 씨와 이혼한 뒤에 2016년에 현재의 와이프와 재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고 그때 재혼 소식이 알려지면서 자녀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저기 우리가 방금 봤던 8살 딸은 그때 재혼하면서 알려졌던 자녀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이 두 번째 부인과는 23살 정도의 나이 차이가 나고 당시 재혼을 한 뒤에 캄보디아로 이주해서 생활을 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참 가족들 얼마나 좀 많이 슬프겠습니까? 최다인 변호사. 근데 최근에 서세원 씨가 이제 전처죠. 이제 서정희 씨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서세원 씨가 캄보디아에서 목회 활동을 계속했었는데 설교 영상이 지금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영상에서 얘기를 하기가 내가 예전에 이혼을 했는데 그 이혼한 게 벌써 10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이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는 의미가 없다라는 뉘앙스의 얘기를 설교 영상에서 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만남이 기쁨이라면 이별은 슬픔이다라면서 이별을 할 때는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이 있었다. 그러면 각자 평온한 삶을 기도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승전 의원, 서세원 씨 하면은 한때 토크쇼에서 가장 유명한 MC가 누구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손에 꼽히는 게 서세원 씨였고 개그맨으로 또 유행어도 참 많았어요. 우리 승연이 기억하는 서세원 씨는 어떤 분이 있어요? 저는 서세원 씨 청춘행진곡 MBC에서 특정 방송 방송국을 이건 얘기해도 될 것 같아서 두 번째는 일요일 일요밤에 그다음에 서세원 쇼라고 자기 이름을 걸고 했던 맞아요. 쇼가 있는데요.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막 이렇게 앵커한테 재미있는 이야기를 막 해요. 근데 그게 재미가 너무 없어요. 그럼 제가 개인기를 해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그 개인기가 처음 나왔는 게 거기서 나와서 그 개인기를 통해서 반드시 그 토크쇼에서 웃음을 자아내게끔 하는 그래서 다음 날 아침에 되면 그 연예인 중에 A라는 사람이 이런 개인기를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그 좋은 기억들도 있지만 그 서세원 씨 2004년에 해외 도박 혐의로 이제 국제 수배도 받았고 2009년에는 주가 조작을 해서 이제 자금 횡령 혐의도 받았고 제일 마지막에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이제 고인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지만 저는 절대로 가정폭력 용납할 수 없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아마 가정폭력 때문에 이제 혐의를 받았고 그에 대해서 유죄 판결도 나왔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어떤 모든 어떤 희로애락을 다 겪었던 서세원 씨 캄보디아에서 사망했는데요. 여하튼 그 서세원 씨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서세원 씨가 현재 병원에서 이제 링거를 맞다가 쇼크사로 사망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의료 과실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하던데 근데 이거를 좀 밝혀내기는 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의료사고는 이게 우리나라도 똑같이 그 피해자가 자기의 의료사고를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외국에 있는 병원에서 링거를 맞다가 쇼크샷을 했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의료 과실이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지 간호사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서세원 씨 사망했는 건 맞다. 정맥 주사를 맞다. 의식을 잃고 숨을 쉬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병원으로 옮겼는데 이미 사망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 병원에 있는 다른 남성이 그 전화를 가로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거를 맞다 돌아갔고 상황 파악 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직 서세원 씨의 어떤 슬픔을 저희가 조금 간직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과실이 있으면 반드시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국제사법공조를 통해서 좀 제대로 밝혀지기를 희망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부검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유가족들의 합의를 통한 부검 우리들이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서세원 씨 좋아하셨던 분들 참 많으시죠. 그런데 갑자기 사망 소식이 전해져서 많은 분들이 참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으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저희도 빌도록 하겠습니다.